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미래기술 이상수 연구원입니다. 1편에 이어서 2편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인공지능이 195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 현재 어떻게 흘러왔느냐를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은 1958년에 이제 퍼셉트론입니다. 이제 퍼셉트론이 무엇이냐? 결국에 1958년에 프랭크 로젠블럿이라는 과학자가 발표한 인공신경망 뉴런입니다. 인공신경망 뉴런이 어떻게 나왔느냐? 사실 1958년부터 저희는 인공지능에게 똑똑하고 사람처럼 이미지를 잘 보고 판단하는 모습을 바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인공지능이 만들어져야 하냐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사람처럼 인공지능이 생각하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뇌를 구성하는 뉴런처럼 인공 뉴런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은 결국 사람의 뉴런과 대응되는 인공 뉴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958년에 퍼셉트론이 나왔다 해도 2022년 현재 아직까지 로봇의 뇌는 성장 중입니다. 그렇다면 1958년에 퍼셉트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2022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인공지능은 지지부진했느냐? 결국에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계점은 무엇이냐? 밑에를 보시면은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웰시코기가 있는 한 그래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사실 저희는 고양이를 보고 이것이 고양이다라든지 강아지를 보고 이것이 강아지인지 아니면 강아지가 아니라든지 이러한 판단을 굉장히 빠르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쉬운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웰시코기를 보고 이 웰시코기가 귀가 조금 고양이 같다라고 해서 고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다양한 강아지의 사진과 다양한 고양이의 사진을 보고 학습이 되어 있는, 즉 사전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에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웰시코기를 보고 이것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판단을 못하더라입니다. 즉 이거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비선형성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비선형성의 문제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웰시코기처럼 애매한 결과값을 0과 1로 출력하지 못하더라입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은 1958년에 나온 이후로 굉장히 오랜 시간, 약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론적 발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인공지능을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이 30년 동안 발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발전이 무엇이냐? 다층 퍼셉트론입니다. 다층 퍼셉트론이 무엇이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뒷페이지로 넘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이 단층 퍼셉트론입니다. 결국 뇌의 뉴런과 동일한 인공 뉴런을 만들었다. 사람이 고양이를 보고 입력 데이터를 받고 뉴런이 정보를 취합하고 출력하는 과정과 모두 대응되게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되는 인공 뉴런의 층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듯이 이 단층 퍼셉트론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비선형성이었다. 이 비선형성이라 함은 결국에 0과 1로 결과를 출력, 즉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0과 1로 결과값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애매한 결과가 들어가면 0과 1로 출력을 못하더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것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 다층 퍼셉트론은 이름에나 그림에서나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이 은닉층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다입니다. 이것을 왜 많이 가져갔느냐? 결국 사실 사람의 뉴런은 거의 1000억 개에 가까운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단층 퍼셉트론에서 은닉층 한계기를 해보니 이 0과 1의 결과로 우리가 결과값을 가지지 못하더라. 야, 사람의 뉴런이 거의 1000억 개에 가까운데 우리도 그러면 이러한 인공 뉴런들을 실제 뉴런들과 가깝게 매우 많은 숫자를 구성을 해보자 라고 해서 다층 퍼셉트론, 이러한 인공 뉴런들을 많이 가져가 보자가 다층 퍼셉트론입니다. 이 다층 퍼셉트론에서 어떻게 0과 1의 결과값으로 결과를 출력을 하느냐?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이 x1과 x2라는 저희 뇌의 뉴런이 입력값을 보는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이렇게 입력값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은닉층에서 가중합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가중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은닉층을 구성하는 인공 뉴런들은 각각이 담당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이를 만약에 사람이 본다면 고양이의 귀를 보는 뉴런이 있을 것이고 입술 모양 그리고 눈 색깔, 다리를 보는 뉴런이 있을 겁니다. 인공 뉴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역할이 있습니다. 즉 인공 뉴런에게는 너는 X1의 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봐. 아니 너는 X2의 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봐 라고 하는 가중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가중치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가중치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입력 데이터들의 중요도에 따라 곱하기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X1과 곱해진 결과, X2와 곱해진 결과를 합한 것이 가중합이고 이 가중합들은 첫 번째 은닉층에서 결과가 진행이 되면 계속해서 다음 은닉층, 다음 은닉층, 다음 은닉층으로 결과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결과를 전송을 하게 되면 결국에 0과 1의 결과값으로 출력을 할 수 있더라. 단층 퍼셉트론이 가졌던 비선행성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더라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인공지능에게 바라는 가장 큰 역할을 생각을 해본다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사람처럼 이미지를 잘 인식하느냐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느냐일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지 처리와 자연어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느냐로 다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층 퍼셉트론으로는 이러한 이미지나 사람의 문장, 자연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었느냐? 이미지부터 먼저 살펴보신다면 이미지는 사실 이것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픽셀은 2차원 데이터죠. 이러한 2차원 데이터를 컴퓨터 언어가 이해할 수 있게 1차원의 형태로 넣게 됩니다. 2차원의 데이터를 1차원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은 당연히 데이터 소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1차원 데이터입니다. 1차원 데이터긴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려놨지만 벡터 크기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한꺼번에 입력할 수 없는데요. 사실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로 간단하게 이루어진 문장도 있지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문장은 형용사라든지 미사여구라든지 모든 것이 종합돼서 굉장히 3-4줄 정도로 복잡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을 한꺼번에 입력할 수 없더라.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한 번에 입력할 수 없으니 단어 하나대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문장은 결국 단어 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어를 하나하나씩 넣어주다 보면 이것이 문장이라고 컴퓨터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결국에는 해결을 했기 때문에 2022년 현재 인공지능이 발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잘 학습하게 됐느냐? 그 시작은 CNN입니다. 먼저 CNN의 경우에는 2012년 이미지는 챌린지에서 CNN을 활용한 RxNet이라는 것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CNN, 즉 이미지 처리가 인공지능이 이미지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 CNN이란 것은 무엇이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미지 데이터를 픽셀로 입력받아 이미지 소실이 일어나지 않더라. 보이시면은 이미지를 이렇게 픽셀 데이터로 그대로 받아서 점차 학습을 해가더라. 위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이러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이어지는 알고리즘, 즉 뉴럴 네트워크, 인공식량망은 그대로 가져가되 입력 데이터를 1차원 데이터로 변환하지 않고 2차원의 픽셀 그대로 받아서 이미지 소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CNN 같은 경우에 RxNet이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옆에 보시면은 레즈넷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미지는 챌린지에서 우승을 한 CNN 알고리즘인데 레즈넷은 2012년 CNN 대비해서 더 높은 성능 향상을 이뤄냈는데요. 이 레즈넷은 사람보다 낮은 오류를 보였습니다. 밑에 제가 숫자를 적어놨지만 레그넷 같은 경우는 3.6%, 사람의 경우에는 5.1%였습니다. 사람보다 더 낮은 오류율이라는 거죠. 100개의 사진을 보여주면 사람도 5개의 오류를 내는데 이 레즈넷이라는 CNN을 활용한 인공지능은 3개 정도밖에 오류를 내지 않더라. 그만큼 이미지 처리는 이 CNN을 활용을 해서 굉장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사람의 문장, 자연어입니다. 그럼 자연어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보이시면 RNN이나 LSTM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RNN과 LSTM은 앞서 살펴봤듯이 결국 단어의 단위로 입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RNN과 LSTM은 단어로 입력을 해야 되는 한계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어대로 입력을 하는데 어떻게 문장을 학습을 시킬 것이냐? 먼저 RNN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RNN의 경우는 1982년 존 홈필드가 발표한 홈필드 네트워크에서 출발했다라고 저희가 서술을 해놨습니다. 쉽게 저희가 수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수식에 굉장히 약하긴 한데요. 자, 이 H라는 것은 히든입니다. 히든. 숨어있다.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앞서 보셨던 은닉층입니다. 그럼 이 은닉층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공뉴런입니다. 사람의 뉴런처럼 보이는 정보를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죠. 즉, 학습을 진행하는 은닉층의 인공뉴런들이 HT 그리고 HT-1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건 사실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 HT가 HT-1 정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이 HT, 은닉층의 구성하는 뉴런이 그 이전 시점의 은닉층 뉴런에게 정보를 전달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입력 데이터들을 연결하며 직전 시점의 데이터 정보를 얻는다. 즉, 이런 것입니다. 문장을 얻는다고 해보겠습니다. 나는 똑똑한 로봇이다. 나는 똑똑한 로봇이다. 라는 문장을 넣을 때 앞서 보셨듯이 단어 하나만큼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제한적이어서 나는 똑똑한 로봇이다로 이렇게 3개의 단어로 넣어야 되는 한계는 인정을 하되 이 나는 데이터를 넣은 이후에 똑똑한이라는 데이터를 넣을 때 야, 똑똑한 단어 너는 나는이라는 단어 뒤에 있는 단어야. 동일하게 로봇이다 라는 단어를 넣을 때는 너는 똑똑한이라는 단어 뒤에 오는 단어야 라는 정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은 문장도 이미지와 같이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LSTM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LSTM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 결국에 RNN이 등장을 해서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 즉 자연어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지만 모든 시점의 데이터들을 다 연결하다 보니 데이터가 너무 비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점의 데이터를 연결하다 보니 데이터가 굉장히 비대해진 것인데요. 데이터가 비대해지는 것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결국에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냐? 결국 시간과 비용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인공지능이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면 산업에서 인공지능을 쓰지 않겠죠. 결국에 비용과 시간은 굉장히 현실적인 그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 LSTM은 어떤 것을 개발을 했느냐? 셀과 게이트라는 것을 추가했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셀과 게이트가 무엇인데 이제 셀과 게이트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망각장치라는 것입니다. 망각장치가 뭐야? 망각 잊는다라는 뜻이죠. 즉 필요성이 낮은 데이터를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필요성이 낮은 데이터를 잊어버리게 함으로써 조금 더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에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데이터의 크기를 크게 줄였다. 이 데이터가 비대해진 문제를 LSTM이 해결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결국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줄글로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CNN에서는 2D 픽셀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을 받더라. 그리고 각 레이어에 존재하는 필터, 연산 가중치를 수정하는 방법 학습을 진행한다. 이 부분은 결국에 앞서 살펴보셨던 다층 퍼셉트론의 기본 알고리즘을 그대로 가져가더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DNN에서는 문장, 컨텍스트를 파악하기 위해라는 것은 결국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문장 구성 순서대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RNN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시점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했고 단어와 단어의 관계 정보를 포함해서 문장의 문맥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LSTM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정보가 비대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셀과 게이트 구조를 구축을 했다. 설명력이 높은 데이터와 낮은 데이터를 따로 저장해서 선별해서 크기를 경량화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밑에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돕기 위해서 만든 장표이고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살펴보셨던 대로 LSTM도 1997년입니다. 1997년에 이 자연어,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알고리즘이 완성이 됐다면 현재 더 많은 발전이 일어났겠죠. 결국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기울기 소실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기울기 소실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굉장히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시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단어와 개념은 아닙니다. 먼저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습 데이터들이 서로 피드백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드백 연결? 앞에서 들어보신 단어죠. 결국에 이 RNN을 말하는 겁니다. 피드백 연결. 결국 은닉충을 구성하는 이러한 인공 뉴런들이 이전 시점의 데이터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 연결을 해서 사람의 문장을 잘 이해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발생을 하더라입니다. 그럼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뭐냐? 과거에 학습한 데이터가 시간이 경과하거나 결과값에서 멀어짐에 따라 인공지능이 학습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도 너무 많은 공부를 예를 들어서 시험에 벼락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전날 공부를 바짝 해서 시험을 치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벼락치기 한 내용은 하루 이틀만 지나도 다 까먹게 되죠. 이제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문장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문장을 넣습니다. 그 당장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문장을 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을 까먹는다입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학습했던 내용을 까먹는다는 건 사람이 원하는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로봇의 뇌가 발전을 한 이후에는 결국에 또 해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해결한 것은 무엇이냐? 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입니다. 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인코더와 디코더, 두 번째 어텐션, 세 번째 워드 임베딩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인코더 디코더가 무엇이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코더 디코더는 뉴럴 네트워크, 즉 저희가 위에서 살펴봤던 듯이 이러한 인공신경망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장치를 설치하더라입니다. 이 인코더와 디코더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면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더라. 저희가 앞서 살펴봤지만 결국 단어를 한정적으로 문장을 같이 입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어 단위로 투입을 했고요. 단어 단위로 투입을 하는데 어떻게 문장을 학습시킬 거냐?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 연결되게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RNN과 LSTM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결국 베니싱 그레디언트,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를 까먹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통해서 문장을 한 번에 입력하더라입니다. 문장을 한 번에 입력함으로써 단어 간 서로 데이터들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써 표현해 드린 건데요. 워드 임베딩은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텐션도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텐션이라는 것은 결국 입력 데이터들을 서로 모두 동일한 가중치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를 집중해서 기억한다. 어텐션과 집중,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기억을 한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학습 중요도가 낮은 데이터는 제거하고 학습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텐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LSTM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 RNN이 모든 시점에 데이터를 연결해서 데이터가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망각 게이트라는 것을 추가해서 데이터 양을 줄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LSTM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망각 게이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크기를 줄였는데 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을 통해서 데이터 크기를 줄이더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워드 임베딩입니다. 워드 임베딩이라는 건 무엇이냐? RNN, LSTM과 달리 컨텍스트, 즉 문장을 구성하는 워드들을 벡터 값으로 변환을 하더라. 이를 통해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문장 내 순서 정보를 가지며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해결하더라입니다.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코더, 디코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결국 이 워드 임베딩이라는 것도 같이, 즉 인코더와 디코더 그리고 워드 임베딩 두 개가 합쳐져서 결국에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워드 임베딩이 무엇이냐? 이 그림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 각각의 단어들이 문장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 문장 안에서 어떠한 문맥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벡터 데이터로 이렇게 다 표시한 겁니다. 보시면 모든 단어가 이제 벡터 정보가 다르죠. 왜냐하면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문맥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벡터 정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보를
서로 다른 시점에는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독립되게 부여하더라입니다. 그럼 당연히 앞에서 살펴보셨던 듯이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은 결국에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문장을 이해하는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에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결국에 지금 우리 2022년의 인공지능의 뇌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 얘가 대단한 건 알겠는데 얼마나 대단한데? 라고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장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을 기준으로 인공지능은 획기적인 발전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앞서 말씀드린 2017년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GPT-3입니다. 이제 이 GPT-3는 무엇이냐? 제가 이 내용을 더 설명을 해드렸지만 결국에 오픈 AI가 만든 초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언어 모델은 무엇이냐? 결국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자연어 처리,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 초대규모가 됐다라입니다. 초대규모, 얼마나 초대규모인데? 1750억 개입니다. 이 매개 변수라는 것은 결국 사람으로 따지면 뇌의 용량입니다. 뇌의 용량이 1750억 개처럼 되더라입니다. 그럼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데? 라고 여쭤보신다면 GPT-3는 이제 그 전에 GPT-1과 2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과 2 같은 경우에도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당대에 나온 자연어 처리, 즉 사람의 말을 학습하는 인공지능 중에 가장 높은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이 GPT-3는 이 GPT-2 대비 100배의 성능이고 GPT-1 대비 1000배의 성능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이냐? 결국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인공지능에게 바라는 가장 큰 두 역할, 첫 번째는 이미지 처리, 두 번째는 사람의 말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트랜스포머를 바탕으로 GPT-3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이미지 처리겠죠. 저희가 이미지 처리를 말씀드릴 때 이 CNN을 말씀을 드렸고 레즈넷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021년 더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IGPT인데요. IGPT는 뒷장표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IGPT는 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GPT-3가 더욱더 응용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IGPT입니다. 이 IGPT가 무슨 뜻이냐? 결국에 이미지 GPT입니다. 네, 이미지 GPT입니다. 이미지 GPT인데 결국에 이 GPT 모델, 자연어 모델인 GPT-3를 이미지 처리에도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 GPT는 얼마나 대단한데 비지도 학습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 비지도 학습은 무엇이냐? 결국에 사람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지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지도 학습이 무엇이냐? 원래 사람이 학습을 할 때에는 저희는 이제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책을 보고 학습을 하고 시험을 치고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해야 할 데이터를 직접 넣어줘야 되고요. 이 데이터가 정답인 데이터야, 정답이 아닌 데이터라도 직접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듯 사람이 지도해야 한다. 지도 학습으로 인공지능은 학습을 해왔는데요. 비지도 학습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데이터에 대해서 정답, 오답을 라벨링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정답을 학습해가고 직접 데이터를 넣어주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보유하고 있는 소량의 사람이 투입해준 소량의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점차 발전을 해나갑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 비지도 학습이라는 것은 사람의 개입을 줄인다는 건데 사람의 개입을 줄인다는 것은 곧 비용도 절감을 하고 시간도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절감된 시간과 비용 안에서 인공지능은 이미지 학습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다. 즉 GPT-3 못지않게 이미지 GPT도 이미지 처리에 있어서 큰 발전을 이뤄낼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GPT-3와 IGPT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무엇이냐? 결국 GPT-3로 사람의 말을 잘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IGPT로 이미지 처리도 사람처럼 굉장히 고도하게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AI 알고리즘입니다. 사실 요리로 비유를 해본다면 AI 알고리즘은 결국에 레시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요리를 잘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은 인공지능을 잘 할 수 있냐의 방법인 거죠. 근데 방법이 있어도 결국에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요리를 할 때도 결국 레시피가 아무리 좋아도 재료가 있어야지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재료가 무엇이냐? 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의 재료는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서 하느냐? 슈퍼컴퓨터, 즉 데이터 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을 누가 잘하냐? 그리고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누구께 좋아?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로봇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어떤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기업들이 이 세 가지를 잘하느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림에도 말씀을 드려놨지만 결국 정답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이거를 눈치를 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테슬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일찍 시작을 함으로 얻은 비전 데이터가 있는데, 이 비전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 자율주행 데이터입니다. 실제 자율주행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고 글로벌리 압도적인 데이터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에 있어서 강점을 가진 기업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입니다. 원래 이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컴퓨터를 차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AI 데이 때 2021년 AI 데이 때 공개를 했듯이 테슬라는 올해 생산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엔비디아 것이 아닌 자사의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를 직접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도 이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AI 알고리즘은 어떤데? 라고 여쭤보신다면 테슬라는 AI 알고리즘도 잘합니다. 이 오픈 AI부터 테슬라 이걸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GPT-3는 오픈 AI가 만들었습니다. 이 오픈 AI가 무엇이냐?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만든 비영리 법인이었거든요. 비영리 법인이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약속을 어기고 오픈 AI를 해체합니다. 근데 대단한 성능을 얻었던 GPT-3를 만들었던 AI 알고리즘 기술자들은 어디 갔는데 모두 테슬라로 갔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GPT-3를 만들었던 AI 알고리즘 기술자, 굉장히 뛰어난 인력들이겠죠. 그런 뛰어난 인력들이 현재 테슬라에 가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AI 알고리즘도 잘하고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도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게임용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GPU를 개발하던 업체였습니다. 근데 이 GPU가 병렬 연산이 가능합니다. 병렬 연산이 가능해서 병렬 연산 가능한 게 AI 연산, AI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더라 라고 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센터 업체로 이제 부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를 차용했을 만큼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도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테슬라에 비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부족을 하지만 독자적인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얻는 데이터도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뒷부분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오픈 AI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한 알고리즘에 있어서도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꽤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종합을 해드린다면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2022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결국 사람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인공뉴런이라는 퍼셉트론을 만들었고 이 퍼셉트론이 가지는 한계점들을 점차 해결을 해오면서 현재 2022년까지 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알고리즘을 누가 잘하냐?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누가 잘 만드는데 라는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잘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을 잘할 것이고 인공지능은 로봇의 뇌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을 이 두 기업이 선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장부터는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